셜록 홈즈의 마지막 인사 중에서 등나무 저택. 단편집 제목이 마지막 인사이다 보니 좀 아쉽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단편집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후기 단편집부터는요, 홈즈가 경찰과 협조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고 혼자서 먼저 조사하는 사건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홈즈가 좀 더 차갑고 비정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중립적이 되었다는 평가가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또 사건이 점점 국제화되는 것도 특징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인사 첫 번째 시리즈 등나무 저택 역시 중남미 지역과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에 따르면 여담을 이야기하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담은 엔딩에서 들려드릴게요. 찐 미스터리한 여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단 전체 내용을 들으셔야 미스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장 존 스콧 에클스 씨의 특별한 경험. 내수첩을 보니 1892년 3월 말은 황량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홈즈는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전보를 받았고 바로 답신을 보냈다. 홈즈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벽난로 앞에 서서 파이프를 피우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가끔 전보를 살펴보았으니까. 그러다 홈즈가 갑자기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왓슨, 자네는 문필가로서 그로데스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나? 기이하고 놀랍다? 내가 대답하자 홈즈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네. 비극적이고 끔찍한 어떤 의미가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어. 그동안 자네가 독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로 이어졌는지. 빨강머리 연맹을 떠올려보게. 처음엔 기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엔 엄청난 은행 강도 사건으로 이어졌네. 5개의 오렌지 씨앗 사건 역시 배후에는 살인이라는 음모가 깔려 있었지. 전보에 그 단어가 쓰여 있나? 홈즈가 큰 소리로 전보를 읽었다. 얼마 전 놀랍고 기이한 경험을 했음, 상담을 원함. 스콧 에클스, 체링 크로스 우체국.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 남자라면 답신 비용까지 첨부해서 전보를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왔을 걸세. 그 사람을 만나려고? 왓슨, 게르더스 대령을 교도소로 보내고 내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알지 않나. 내 마음은 경주용 엔진과 같아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빵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네. 일상은 평범하고 신문도 볼 게 없지. 범죄 세계의 대담함과 설레는 로맨스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건가? 그러니 왓슨, 나는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뢰인이 도착한 것 같군. 계단을 올라오는 신중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키가 큰 건장한 체격에 희끗한 구렛나루를 한 근엄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됐다. 다리에 맨 각반부터 금태 안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보수적이고 선량한 시민이며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놀라운 경험이 그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게 만든 것 같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두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무척 당황하고 흥분해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다. 홈즈 씨, 아주 불쾌하고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말했다. 일단 여기에 앉으시죠, 스콧 에클스 씨.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우선 여기를 찾아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요. 아마 선생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사립탐정을 신뢰하는 편은 아니지만 홈즈 씨의 명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얘긴지... 홈즈는 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지금은 2시 15분입니다. 에클스 씨가 전보를 보낸 건 1시경이더군요.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보아하니 잠에서 깨자마자 혼란스러운 일을 당하신 것 같군요. 우리의 의뢰인은 빗질하지 않은 머리와 면도하지 않은 자신의 턱을 매만졌다. 제 몰골이 어떤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로 오기 전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더니 가르시아 씨는 꼬박꼬박 집세를 잘 내고 있고 등나무 저택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 잠깐만요.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에클서 씨도 내 동료인 왓슨 박사와 비슷하군요.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도 빗지 못하고 구두끈도 제대로 묶지 못하고 단추도 잘못 채운 채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와 내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지 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단정치 못한 상태를 살펴봤다. 이런, 정말이지 꼴이 말이 아니군요. 홈즈 씨,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면 왜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더니 허든슨 부인이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중 한 명은 런던 경찰청의 그렉슨 경감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유능한 경감이었다. 그는 홈즈와 악수하고 그의 동료 서리 경찰서 베인즈 경감을 소개했다. 우리는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서를 쫓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는 불독 같은 눈으로 우리 의뢰인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리에포엠 저택에 사는 존 스콧 에클스 씨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당신을 뒤쫓았습니다. 틀림없이 전보를 보고 왔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맞습니다, 홈즈 씨. 체링크로스 우체국에서 단서를 발견하고 왔습니다. 왜 나를 찾는 겁니까? 무슨 일이죠? 스콧 에클스 씨, 어젯밤 애셔 인근 등나무 저택에서 알로이셔스 가르시아 씨가 사망했습니다. 죽었다고요?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어떡해요? 사고였나요? 살해당했습니다. 맙소사, 끔찍하군요. 설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죽은 남자의 주머니에서 당신이 보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걸 보고 당신이 지난밤에 가르시아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간 게 확실하군요. 그렉슨이 수첩을 꺼냈다. 잠깐만요, 그렉슨. 홈즈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솔직한 진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스콧 에클스 씨에게 지금 하는 진술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도 제 의무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에클스 씨는 막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왓슨, 브랜디와 탄산수를 에클스 씨에게 좀 드리는 게 좋겠네. 자, 청중이 많아졌지만 신경 쓰지 말고 아까 하려던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우리의 의뢰인이 브랜디를 한 모금 삼키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경감의 수첩을 힐끗 쳐다보더니 곧장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이야기했다. 저는 독신입니다. 사교적인 성격이라 친구들도 많고요. 그중에는 캥싱턴의 앨버말 맨션에 사는 멜빌이라는 은퇴한 양조장이 있습니다.
몇 주일 전에 멜빌이 가르시아라는 젊은이를 소개해줬고요. 그는 스페인 출신인데 대사관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영어 실력은 유창했고 성격도 유쾌한 데다 내가 본 사람 중 보기 드문 미남이었습니다. 그와 나는 금방 친해졌고요.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더니 만난 지 이틀 만에 나를 보러 왔습니다. 그는 애셔와 옥스쇼 사이에 있는 등나무 저택 자신의 집으로 며칠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어제 저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셔에 갔습니다. 그는 나를 초대하면서 집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매우 충실한 하인이 있는데 같은 스페인 사람이고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살림을 도맡아 한다더군요. 그리고 솜씨 좋은 요리사가 있는데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호녀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만들어줄 거라고 했어요. 가르시아는 서리주의 이처럼 독특한 가족 구성원은 드물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다는 걸 기억하지만 그 집은 생각 이상으로 아주 독특했어요. 나는 애셔에서 3km쯤 떨어진 등나무 저택까지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저택은 무척 걷고 큰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키 큰 상록수 감목들에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마찻길이 집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택은 오래되고 낡았는데 수리한 흔적도 없더군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진입로를 지나 비바람에 얼룩진 현관에 도착하자 마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너무 성급하게 초대에 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르시아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와 친절하게 저를 환영해줬죠. 곧 거무스름한 피부에 우울하게 생긴 남자 하인이 제 가방을 들고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집 전체에 음침한 기운이 돌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왠지 그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는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거나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는 그리 훌륭하지 않았고 시중드는 하인도 우울해 보여서 식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다시 리로 돌아갈 핑곗거리를 생각했죠. 아, 그러고 보니 두 분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식사를 마칠 때쯤 하인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가르시아는 그 편지를 읽고는 그전보다 더 불안해하고 이상해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가르시아는 대화도 하지 않고 줄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있더군요.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11시쯤 침실로 돌아갔죠. 그런데 잠시 후 가르시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혹시 벨을 눌렀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라고 말했더니 새벽 1시가 되어가는데 잠을 깨워 미안하다면서 토로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잠에 들었고 밤새 푹 잤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깨어보니 이미 날이 밝았는데 9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나는 8시에 깨워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하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더군요. 계속해서 벨을 울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결국 벨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고 서둘러 옷을 걸쳐 입은 뒤 따뜻한 물을 요청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래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됩니까? 복도에서 아무도 없냐고 소리를 쳤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방저방 다니며 불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 가르시아가 자신의 침실이라고 알려준 방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텅 비어 있고 침대는 누군가 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어요. 그의 하인도 요리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등나무 저택의 방문은 끝이 났죠. 셜록 홈즈는 기묘한 사건에 이 이야기를 추가하게 되어 기뻤는지
손바닥을 비비며 낄낄거렸다. 참으로 특이한 경험을 하셨군요. 완벽하게 특이해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짓궂은 장난에 노란한 것 같았으니까요. 짐을 꾸려 복도문을 있는 힘껏 쾅 닫고 가방을 들고 애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중개업자인 앨런 브라더스를 찾아갔더니 이곳에서 그 저택을 임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벌인 일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3월 말이니 3개월치 월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개업자는 이미 선불로 집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런던으로 돌아와 스페인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가르시아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시아를 소개해준 멜비를 만나러 갔지만 그가 나보다도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사건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홈즈 씨뿐이라는 생각에 첨보를 보냈고 답신을 받자마자 바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런데 경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에서 뭔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 같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진실이고 이 이야기 외에 아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도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스콧 에클스 씨. 그렉슨이 말했다. 당신의 말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군요. 식사할 때 받았다는 편지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이죠. 가르시아가 구겨서 벽난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베인즈 경감,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골 형사는 건장한 체격에 얼굴에는 붉은 빛이 돌았다. 뺨과 찡그린 이마 사이에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이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해 보였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짓더니 주머니에서 변색된 채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벽난로 철망 위에서 찾아냈습니다. 깊숙이 던져지는 바람에 용케도 불에 타지 않았죠. 홈즈는 감탄하듯 미소를 지었다. 종이 조각을 찾으려고 구석구석 살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 수사 방법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렉슨 경감님? 런던의 그렉슨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는 무늬가 없는 보통 크림색 편지지에 쓰여졌습니다. 크기는 사절지고 날이 짧은 가위로 2번에 걸쳐 잘렸어요. 3번 이상 접어서 보라색 밀랍으로 봉인한 다음 평평한 타원형 물체로 재빨리 눌러 붙였습니다. 수신인은 등나무 저택 가르시아 씨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색깔은 초록과 흰색, 초록색은 열리고 흰색은 닫힌다. 중앙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 7번째, 초록색 천, 신의 가호가 있기를, D. 뾰족한 펜으로 쓰여졌고 여성의 글씨입니다. 주소는 다른 펜으로 쓰여졌거나 다른 사람이 썼고요. 보다시피 두껍고 글자도 큽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홈즈가 편지를 살피며 말했다. 페인즈 씨,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하다니 칭찬을 해드리고 싶군요. 몇 가지 사소한 점을 보완하자면 밀랍을 봉인한 타원형의 물체는 셔츠 단추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모양으로 찍힐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러진 손톱 가위를 사용했군요. 잘려나간 부분의 끝이 짧지만 곡선으로 잘려나간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시골 형사가 웃으며 말했다. 철저하게 조사한 줄 알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이 편지를 보면 어떤 음모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직 알아낸 게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스콧 에클스 씨는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편지가 발견됐다니 다행입니다. 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해 줄 테니까요. 에클스 씨가 말했다. 하지만 가르시아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르시아 씨는
그렉슨이 말했다. 오늘 아침 집에서 1.5km 떨어진 옥수숏 공유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래주머니나 그와 비슷한 둔기로 가격을 당해 머리가 완전히 부서졌죠. 상처를 입었다기보다는 으스러졌습니다. 사건 현장은 외진 곳으로 400m 이내에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뒤에서 가격당한 후 쓰러진 것 같은데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을 당한 것 같더군요. 정말이지 무지막지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발자국이나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도? 아니요. 강도짓은 아닙니다. 끔찍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다니. 에클스 씨가 탄식하듯 말했다. 하지만 저 역시 난처해졌군요. 집주인이 밤에 외출을 했다가 그런 봉변을 당한 건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다 내가 그 사건과 엮이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베인즈 경감이 말했다.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그날 밤 당신과 함께 있을 거라는 편지가 발견됐으니까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편지 봉투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우리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그렉슨 경감에게 당신을 찾아달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가 등나무 저택을 조사하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서 런던으로 돌아와 그렉슨 경감을 만나 합류했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에크스 씨, 우리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렉슨이 일어나며 말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니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가야죠. 홈즈 씨, 이 사건을 꼭 조사해 주십시오.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홈즈는 베인즈 경감을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에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베인즈 경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영광이죠. 경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혹시 피해자가 사망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까? 피해자는 새벽 1시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분명 비가 내리기 전에 죽었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베인스 경감. 우리의 의뢰인이 소리쳤다. 내 침실로 들어온 가르시아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그때가 새벽 1시입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단서라도 찾았나요? 그렉슨이 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 사건 같아 보이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확인할 것들이 있으니 제 생각은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집을 조사하면서 이 편지 외에 눈에 띄는 다른 단서는 없었습니까? 베인스 경감. 경감이 묘한 눈길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주목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업무를 처리한 뒤에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홈즈가 배를 누르며 말했다. 허든슨 부인, 이 신사들을 안내해 주시고 소년에게 이 전보를 붙이라고 하세요. 답장을 보낼 때 필요한 오실링도 함께 말이죠.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홈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이며 열심히 줄담배를 피웠다. 왓슨,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갑자기 뒤돌아 물었다. 스콧 에클스 씨가 겪었다는 일은 너무 미스터리해서 전혀 짐작도 되지 않는걸? 살인에 대해서는 글쎄, 피해자의 하인들도 모두 사라진 걸 감안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살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잡힐까봐 도망쳤을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 만약 그들이 주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면 왜 굳이 손님이 온 날이었을까? 그가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럼 왜 도망갔지? 바로 그거네.
왜 도망갔을까?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의뢰인 스콧 에클스 씨의 기묘한 경험이지.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번에 설명할 방법이 있다면 창의력의 한계를 넘는 걸까? 만약 그 가설이 기이한 편지의 내용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일단 가치 있는 가설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사실들이 그 가설을 뒤집어 놓지만 않는다면 이 사건은 곧 해결될 걸세. 그 가설이 뭔데? 홈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다. 왓슨, 이 사건이 가르시아의 장난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이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스콧 에클스 씨가 등나무 저택에 초대된 것도 분명 어느 정도 사건과 연관이 있네. 어떻게 관련된 건데?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살펴보지. 스페인 출신의 젊은 가르시아와 스콧 에클스 씨는 만나자마자 친해졌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 먼저 접근한 건 가르시아였고 그는 에클스 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돼 런던 반대편에 있는 에클스 씨의 집을 방문했어. 그리고 에클스 씨와 자주 연락을 하며 친분을 쌓고 등나무 저택까지 오게 했네. 그는 에클스 씨에게 뭘 원했던 걸까? 에클스 씨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그 남자는 매력이 없네. 특별히 지적이지도 센스가 있지도 않고 라틴계 젊은이가 좋아할 만한 사람도 아니지. 그렇다면 가르시아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왜 에클스 씨를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선택을 했을까? 그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있다고 생각하네. 그는 전통적인 영국 신사의 전형일세. 영국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야. 다시 말해 그를 증인으로 세우면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아까 에클스 씨가 진술할 때 두 형사 모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는 걸 봤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이야기였는데 말이야.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의 증인이라는 거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에클스 씨가 필요했던 걸세. 그런데 일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지. 내 생각은 그렇다네. 아, 가르시아는 에클스 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길 바란 거로군. 바로 그거지, 왓슨. 에클스 씨는 알리바이의 증인으로 이용됐을지도 모르지. 등나무 저택 사람들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거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새벽 1시 이전에는 끝날 계획이었고 그들은 시계 바늘을 돌려놓았거나 에클스 씨를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가르시아가 에클스 씨에게 새벽 1시라고 말할 때는 12시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가르시아는 계획한 일을 마치고 새벽 1시 이전에 돌아오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더라도 맹세컨대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영국인 에클스 씨가 피고인은 밤새 집에 있었다고 증언을 해줄 테니까. 에클스 씨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같은 존재였던 걸세. 그래, 그런 거로군. 그럼 다른 사람들의 실종은? 아직 모든 사실을 다 알아낸 건 아니야.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어쨌든 단서가 모이기 전까지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야. 내가 세운 가설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 그럼 편지는? 내용이 뭐였더라? 우리의 색은 초록색과 흰색. 무슨 경마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은 열리고 흰색은 닫힌다. 이건 분명 어떤 암호일 것 같군. 중앙 계단 첫 번째 복도, 오른쪽 7번째 초록색 천. 이건 장소를 말하는 거고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질투심에 가득 찬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던 건 분명하네. 그렇지 않다면 그녀가
시내 가오가 있기를이라고 쓰지 않았을 테니까. D는 이번 사건 안내자의 이름이야. 그 안내인은 스페인 사람일 것 같아. D는 스페인에서 흔히 여자 이름으로 쓰이는 돌로레스가 아닐까? 그럴듯하군. 하지만 왓슨, 내 생각은 좀 다르네. 그 여자가 스페인 사람이었다면 스페인어로 썼겠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영국인이 틀림없을 거야. 아무튼 우리의 훌륭한 베인즈 경감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그동안 참을 수 없는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사건에 감사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베인즈 경감이 돌아오기 전에 홈즈가 보낸 정보에 대한 답신이 먼저 도착했다. 홈즈가 정보를 읽고 수첩에 넣으려다가 궁금해서 죽겠다는 내 표정을 보고 웃으며 정보를 건넸다. 우리는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 있네. 홈즈가 건넨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헤링바이경 딩글저택, 조지 폴리옥경 옥수쇼 저택, 치안판사 하인스 퍼디 저택, 제임스 베이커 윌리엄 포턴 올드홀 저택, 핸더슨 하이게이블 저택, 조슈어 스톤 교수 월슬링 저택. 수사 반경을 좁히는 방법이지. 베인스 경감도 체계적인 사람이니 우리와 비슷한 계획을 짜 놓았을 걸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걸. 잘 들어봐, 왓슨. 우리는 이미 가르시아가 저녁 식사 때 받은 메시지를 약속 장소였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 자, 만약 편지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시도하기 위해서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7번째에 있는 문을 찾았겠지. 그 정도 규모라면 엄청 큰 저택이네. 그날 밤 가르시아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해 새벽 1시 전까지는 돌아오려고 했으니 그 저택은 옥스숏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거야. 옥스숏 근처에 큰 저택은 많지 않을 테니 에켓스 씨가 말했던 중개업자에게 근처 대저택 명단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네. 이 명단 안에 우리가 찾는 저택이 있을 거야. 엉킨 실타래의 한쪽 끝을 찾는 셈이지.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우리는 베인즈 경감과 함께 서리의 아름다운 마을 애셔에 도착했다. 홈즈와 나는 그곳에서 묵을 예정으로 황소여관에 짐을 풀었다. 마침내 우리는 베인즈와 함께 등나무 저택을 방문했다. 어둡고 추운 3월의 저녁이었고 날카로운 바람과 보슬비까지 우리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황량한 풍경과 음산한 날씨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목적지로 가는데 안성맞춤인 밤이었다. 2장 산페드로의 호랑이. 추위에 떨며 음침한 길을 몇 킬로미터쯤 걸어가자 높은 나무문이 나타났다. 열린 문 안에는 울창한 밤나무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길을 따라 들어가자 회색 하늘 아래 낮고 어두운 집 한 채가 보였는데 현관문 위쪽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경관을 배치해뒀습니다. 창문을 두드려 볼게요. 베인즈 경감이 말했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창문을 두드렸다. 안개 낀 창문 너머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숨을 몰아쉬며 창백해진 얼굴로 경찰관이 문을 열었는데 촛불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월터스? 베인스가 놀라 물었다. 그 남자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제가 지금 제정신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제정신이라니, 월터스. 자네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경감님, 이 집은 고요하고 부엌에는 이상한 물건까지 있습니다. 경감님이 창문을 두드렸을 때 그게 또다시 온 줄 알았어요. 그게 다시 오다니? 뭐가? 경감님, 제가 아는 한 그것은 악마였어요. 그게 창문에 나타났다고요. 창문에? 대체 뭐가 언제 나타났다는 거야?
2시간 전이었습니다. 막 어두워진 참이었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고개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 창문을 통해 나를 빤히 쳐다보는 얼굴이 있었어요. 신이여, 경감님, 그건 정말 끔찍한 얼굴이었어요. 꿈에 볼까 무서울 정도로요. 월터스, 경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군. 압니다, 알아요, 경감님. 하지만 정말이지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경감님, 그건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고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색도 아니었는데 진흙에 우유를 부은 것 같은 묘한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크든지 경감 얼굴의 2배는 될 겁니다. 커다란 눈은 부릅뜬 채 배고픈 짐승처럼 하얀 이빨을 번뜩이고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밖으로 나가 숲을 살펴봤지만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더군요. 월터스, 자네가 성실하다는 걸 몰랐다면 자네 근무 태도에 마이너스 점수를 줬을 거야. 그리고 설사 그것이 악마였다 하더라도 경찰답게 놈을 잡았어야지. 놓친 걸 신께 감사해서는 안 되네. 자네가 피곤해서 헛걸 본 거야. 그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홈즈가 휴대용 랜턴에 불을 붙여 잔디를 살펴본 후 말했다. 30cm가 넘는 발자국이군요. 발자국처럼 몸집이 크다면 그는 분명 거인일 겁니다. 그럼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숲을 뚫고 도로 쪽으로 간 것 같군요. 그자가 누구였는지 또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사라졌으니 서둘러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홈즈 씨, 괜찮으시다면 집안을 안내해 드릴게요. 경감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수많은 방과 응접실을 살펴봤지만 단서는 없었다. 가르시아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가구와 사소한 물건까지 임대한 것이다. 하이홀본에 막스 회사 상표가 붙은 옷들이 꽤 많았다. 전보를 보내 회사에 문의를 해봤으나 옷값을 이미 지불한 VIP 고객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었다. 그의 물건이라곤 잡동사니와 파이프 몇 개, 스페인어로 된 소설 2권과 몇 권의 소설책, 90권총, 기타가 전부였다. 이런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인스가 촛불을 손에 들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제 부엌을 보여드리죠. 집 뒤편에 있는 부엌은 어둡고 천장이 높았으며 한쪽 구석에는 집더미가 놓여 있었는데 요리사가 침대로 사용한 듯했다. 식탁에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음식들이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다. 여길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인즈가 물었다. 그는 찬장 뒤에 놓여있는 이상한 물체 앞에 촛불을 들이댔다. 그것은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시커먼 가죽으로 만든 난쟁이 인형 같았다. 언뜻 보면 미라가 된 흑인 아기 같기도 하고 쪼그라든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나중엔 동물인지 사람인지조차 헷갈렸다. 물체 가운데는 조개 껍질로 만든 띠가 둘러져 있었다.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로워요. 홈즈가 사악해 보이는 물건들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베인즈는 싱크대로 다가가 촛불을 내밀었다. 깃털이 뽑힌 하얀 새의 팔다리와 몸통이 찢겨진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잘린 새머리에 붙어있는 고기 수염을 가리키며 말했다. 흰 수탉이군요. 정말 흥미롭고도 기이한 사건입니다. 베인즈는 바로 그가 모아놓은 사악한 물건들을 보여주었는데 싱크대 아래에서는 피가 흥건하게 담겨있는 양동이를, 테이블에서는 검게 그을린 작은 뼈 조각들이 수북히 쌓인 접시를 보여주었다. 뭔가를 잡아 죽이고 그걸 불태웠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했죠. 오늘 아침에 의사가 와서 확인했는데 사람의 뼈는 아니라고 합니다. 홈즈는 지그시 미소 지으며 손을 비볐다. 경감, 축하합니다.
상당히 유니크한 사건을 맡게 됐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번 사건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베인지의 작은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홈즈 씨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썩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맡다니 절호의 기회죠. 그나저나 이 뼈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새끼 양 아닐까요? 저 흰수탉은요? 흥미롭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네, 이 집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죽었고요. 혹시 함께 살던 하인들이 뒤따라가서 죽인 걸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곧 체포될 겁니다. 모든 항구마다 검문 중이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홈즈 씨. 당신의 가설은 뭡니까? 홈즈 씨, 저는 제 능력으로 수사하고 싶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라도요. 홈즈 씨는 이미 유명한 분이지만 전 이제야 시작이니까요. 나중에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홈즈는 기분 좋게 껄껄거렸다. 좋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수사를 합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는 듯하니 우리는 이만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나는 홈즈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다. 이미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고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홈즈의 빛나는 눈에서 흥분과 긴장의 암시가 포착됐는데 이는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홈즈는 늘 그렇듯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쓸데없이 열일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가 사건에 집중하는데 걸리적거리고 싶지 않았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테니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실망스럽게도 기다린 보람이 없었다. 날짜는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홈즈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홈즈가 외출을 했는데 대형 박물관에 다녀온 듯했다. 이 한 번의 외출을 제외하고는 홈즈는 종종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이 마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수많은 풍문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왓슨, 이 시골에서의 일주일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홈즈가 말했다. 울타리에 이제 막 돋아난 새싹과 개암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좋네. 초보자 식물학 책을 들고 나가면 온종일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홈즈는 여러 장비를 가지고 나가 돌아다녔지만 저녁에 가지고 돌아온 건 형편없는 화초들 뿐이었다. 가끔 산책을 할 때면 베인스 경감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통통한 경감의 얼굴에는 웃음이 흘렀고 홈즈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다. 그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5일 후 조간신문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옥스숏 미스터리 사건 해결. 살인 용의자 체포. 내가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자 홈즈는 마치 벌에 쏘인 사람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설마 베인스 경감이 잡았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대답하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어젯밤 늦게 옥스숏 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애셔와 인근 지역은 큰 흥분에 휩싸였다. 등나무 저택의 가르시아 씨는 옥스숏 공유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그의 시신에는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는데 같은 날 그의 하인과 요리사가 행방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베인즈 경감은 그들이 멀리 도망치지 않고
근처 은신처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등나무 저택을 드나들던 상인들에 따르면 창문 너머 요리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상당한 거구에 황갈색 피부에 흉측한 외모를 지녔다고 한다. 이 남자는 대담하게도 사건 이후 등나무 저택에 다시 나타나 월터스 경찰에게 발각되어 추적했지만 안타깝게 놓쳤다. 베인즈 경감은 요리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을 잠복시켰다. 그 결과 어젯밤 덫에 걸린 요리사와 격투 끝에 체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우닝 경찰이 범인에게 심하게 물렸다. 이번 용의자 체포로 사건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당장 베인즈를 만나야겠네. 그가 출발하기 전에. 홈즈가 모자를 집어들며 외쳤다. 우리가 서둘러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자 숙소에서 막 나오고 있는 베인스를 발견했다. 홈즈 씨, 신문 보셨습니까? 경감이 우리에게 신문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요, 봤습니다. 한 가지 충고할 것이 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충고라고요, 홈즈 씨? 나는 이번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완벽하게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홈즈 씨, 정말 친절하시군요. 경감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베인스 씨의 작은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며 떨리는 것 같았다. 홈즈 씨,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수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요, 압니다. 그러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홈즈 씨. 저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각자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홈즈 씨는 홈즈 씨만의 방식이 있고 저 역시 저만의 방식이 있는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녀석은 완전히 야만인이에요. 마차를 끄는 말처럼 강하고 사나워서 동료들이 힘을 합쳐 체포할 때도 다우닝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서 거의 잘릴 뻔했습니다. 녀석은 신음소리 외에는 영어를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알아낸 건 없습니다. 요리사가 주인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홈즈 씨, 저는 살인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이니 각자의 방식대로 밝혀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베인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군. 그는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 그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수사를 하며 지켜봐야겠지. 하지만 벤스에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황소여관에 들어왔을 때 홈즈가 말했다. 왓슨, 의자에 앉아보게. 오늘 밤 자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알려주겠네. 이 사건은 단순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방향에는 채워야 할 공백이 있네. 우리는 가르시아가 사망하던 날 편지를 받은 그날 저녁으로 돌아갈 거야. 일단 하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베인스의 생각은 접어두고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목적으로 스콧 에클스를 끌어들였으니 그날 밤 가르시아 자신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게 분명하네. 그러다가 자신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면 누가 가르시아를 죽였을까? 가르시아가 범죄 목표로 한 사람이었겠지. 여기까지는 확실해. 이제 가르시아의 하인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볼까? 그들은 모두 가르시아가 계획한 범죄의 공범들이었네. 계획대로 일이 진행돼서 가르시아가 돌아왔다면 설사 그들이 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에클스가 의심을 풀어주었을 테니까. 하지만 가르시아가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커지지.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은신처로 피했다가 다음 기회를 기다렸을 걸세. 어떤가?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나? 뒤엉켜 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요리사는 왜 돌아온 거지? 급하게 도망치느라 귀중한 걸 놓고 간 모양이네. 그걸 찾기 위해 끈질기게 돌아온 거지. 그 다음은 가르시아가 저녁 식사 때 받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그 편지는 반대편에 공범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 이미 이 근처의 대저택은 며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네. 이 마을에 도착한 첫날 하루 종일 식물 연구를 하는 척하면서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산책을 했지. 그중 한 채가 관심을 끌더군. 옥숏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건 현장에서는 700~800m 떨어진 곳. 다른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평범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네. 하지만 하이 게이블 저택의 핸더슨 씨는 모든 면에서 흥미로운 사람이라 그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지. 왓슨, 그 집 식구들은 아주 특이해. 그 중에서도 핸더슨은 무척 흥미로웠네. 나는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내 그를 만났는데 나이는 50살 정도 돼 보였고 건장하고 힘이 세 보이더군. 짙은 회색 머리에 숫댕이 같은 눈썹, 발걸음은 사슴과 같고 황제와 같은 풍모를 풍겼는데 깊고 음침한 눈빛은 마치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 같더군. 얼굴은 노랗고 붉게 달아올랐는데 뜨거운 영혼을 가진 사나운 남자 같았어. 또 그는 외국인이거나 열대 지방에서 살다 온 것 같았는데 얼굴이 노랗고 바싹 말랐지만 피부는 가죽처럼 질겨 보였으니까. 친구이자 비서인 루카스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외국인일세. 초콜릿색 피부에 태도는 상냥했지만 교활함을 숨기고 있었지. 왓슨, 등나무 저택과 하이 게이블 저택에는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살고 있었네. 그렇다면 채워 넣어야 할 수사 공백이 조금은 좁아진 것 같지 않나. 핸더슨과 루카스는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이 집안의 핵심 인물일세.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핸더슨에게는 11살과 13살 딸이 둘 있는데 그들의 가정교사는 40살 정도 된 영국 여성 베넷 양일세. 또 충직한 하인이 한 명 더 있고 이들은 찐 가족이야. 여행도 함께 다니지. 앤더슨은 여행을 자주 다녀서 그가 1년 만에 하이 게이블로 돌아온 건 몇 주 전이었네. 게다가 그는 엄청난 부자라서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 저택에는 6명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도 집사, 하인, 하녀 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금까지 이야기들의 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고 일부는 내가 조사해서 알아낸 것들이네. 그러나 억울하게 해고된 하인만큼 정보를 알아내기 쉬운 사람도 없지. 그런데 운 좋게도 내가 그 사람을 찾았지 뭔가. 물론 운이라고 했지만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 찾아낸 거지. 페인지 말 맞다나 각자 조사 방식이 있으니까 말이야. 하이 게이블 저택의 정원사였던 워너는 거만한 주인의 갑질로 잘렸네. 워너는 다른 고용인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고용인들 모두 주인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더군. 덕분에 그 집의 여러 가지 비밀을 밝혀낼 열쇠를 쥐게 된 거지. 왓슨, 그 가족은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이야. 그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흥미롭네. 하이 게이블 저택은 똑같은 건물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에는 하인들이 살고 나머지 한쪽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어. 가족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하인 빼고는 2 건물 사이에 왕래가 없네. 모든 필요한 물건은 하나의 문을 통해 공급이 된다더군. 가정교사와 아이들은 정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핸더슨은 절대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는 주인이 뭔가를 아주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돈다더군. 정원사 말에 따르면 앤더슨은 돈을 받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악마가 자신의 영혼을 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네. 또 그들은 아주 폭력적이야. 앤더슨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린 적이 2번이나 있는데 보상금을 주고 법정에는 가지 않았다더군. 자, 왓슨. 새로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이 편지는 이 이상한 저택에서 온 게 확실하고 이미 계획된 일을 실행하라고 보낸 신호였겠지. 그럼 이 편지는 누가 썼을까? 아마도 하이 게이블에 살고 있는 누군가였을 거고 여자였을 거야. 그럼 가정교사 베넷 양 말고 누가 있겠나?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어쨌든 이걸 가설로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버넷 양의 나이와 성격을 볼 때 애정 문제는 아니네. 이 편지를 그녀가 썼다면 아마도 버넷 양은 가르시아의 친구이자 공범이었을 거야. 그렇다면 가르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악한 짓을 하려다 죽었으니 그녀는 입을 다물겠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올랐을 거야. 그렇다면 베넷 양을 만나서 그녀를 이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내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어. 어디론가 완전히 사라졌지. 살아는 있을까? 어쩌면 가르시와 만나기로 한 그날 밤 그녀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감금되어 있는 걸까?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야. 그러니 왓슨, 상황이 얼마나 난감한지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할 아무런 근거가 없네. 치안 판사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테니까. 여자의 실종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 기이한 저택에서 일주일 정도 누군가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 말일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명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을 감시하는 일뿐이지. 정원사 워너에게 집 정문에서 망을 보라고 시켰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둘 순 없지. 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는 수밖에. 어쩔 생각인데? 그녀의 방이 어디인지 알고 있네. 별채 지붕으로 가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 오늘 밤 그 저택으로 들어가 미스터리를 풀어보자고. 고백하자면 홈즈의 제안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운 낡고 오래된 집, 기이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그 저택으로 들어가자니. 무엇보다 가택 침입죄에 해당되는 짓을 하자니 나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홈즈의 냉정한 추리는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을 들게 했다. 나는 말없이 홈즈의 손을 쥐었다.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수사는 모험을 감수할 운명은 아니었다. 5시쯤 3월의 저녁이 어스름하게 내려앉기 시작했을 때 흥분한 누군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홈즈 씨, 그들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도망쳐 나오길래 그녀를 마차에 태워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워너.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왓슨, 간격이 빠르게 좁혀져 가네. 마차 안에는 정신을 잃은 여자가 반쯤 쓰러져 있었는데 수척해진 얼굴만 봐도 최근 그녀가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녀가 얼굴을 들어올려 우리를 향했을 때 그녀의 동공이 풀려 있다는 걸 알았다. 아편에 중독된 것이다. 홈즈 씨가 시킨 대로 정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사였던 워너가 상황을 설명했다. 마차가 나오길래 따라가 보니 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잠에 취한 듯 걸었는데 그들이 그녀를 기차에 태우려고 할 때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들은 그녀를 마차에 밀어 넣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기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마차에 태우고 여기로 온 겁니다. 버넷 양을 마차에 태울 때 기차 안에서 나를 노려보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검은 눈으로 노려보던 그는 노란 얼굴의 악마입니다. 그에게 잡히면 내 목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녀를 위층으로 옮겨 소파에 눕혔고 진한 커피를 2잔이나 마시게 하자 몽롱했던 증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연락을 받고 온 베인즈에게 홈즈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홈즈 씨, 제가 찾고 있던 증거를 찾으셨군요. 경감이 홈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공손히 말했다. 사실 처음부터 홈즈 씨와 같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핸더슨을 쫓고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하이게이블 저택 관목숲을 홈즈 씨가 기어다닐 때 저는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증거를 잡느냐는 문제였죠. 그럼 왜 요리사를 체포했습니까? 베인즈는 껄껄거리며 대답했다. 핸더슨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엉뚱한 사람을 체포한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도주를 시도할 테고 그때가 바로 버넷 양을 증인으로 확보할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당신은 최고의 경찰이 될 겁니다. 그럴 만한 직감을 타고 태어났어요. 홈즈가 베인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칭찬을 하자 베인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붉어졌다. 일주일 내내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이게이블 일당이 어디를 가든 놓치지 않게 말이죠. 하지만 베넷 양이 기차에서 뛰어내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홈즈 씨가 보낸 사람이 그녀를 데려가는 걸 보고 안심했습니다. 버넷 양의 증언이 없으면 그들을 체포할 수 없으니까요. 어서 빨리 그녀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회복하는 중입니다. 홈즈가 가정교사 베넷 양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베인즈 경감, 핸더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핸더슨은 한때 산페드로의 호랑이라고 불리던 돈 무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산페드로의 호랑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자에 대한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문명이라는 탈을 쓰고 한 나라를 통치하던 가장 음탕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이름을 날렸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폭군으로 중남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집권 말기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려 하자 잔인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한 그는 폭도들이 궁으로 들어닥치기 전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2 아이와 비서와 함께 준비해둔 배를 타고 탈출했다. 이후 그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가끔 유럽 신문에 그의 행방에 대한 추측 기사가 실릴 뿐이었다. 네, 산페드로의 호랑이, 돈 무리오가 핸더슨이었습니다, 홈즈 씨. 편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산페드로 국기는 초록색과 흰색입니다. 조사해보니 그는 1886년 한 해에만 파리와 로마,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 거쳐갔더군요. 복수를 위해 그를 뒤쫓던 사람들은 최근에야 그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무리오를 찾아낸 건 1년 전이었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버넷 양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미 한 차례 그를 암살하려 했지만 어떤 악의 기운이 그를 지켜주는지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고귀하고 용감한 가리시아가 시도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군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죠. 그녀는 가느다란 손을 굳게 쥐었고 그녀의 지친 얼굴은 증오로 인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런데 버넷 양, 당신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된 겁니까? 홈즈가 물었다. 어떻게 영국 숙녀가 이런 살인 사건에 가담하게 된 거죠? 정의를 구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수년 전
산페드로에서 흘린 피가 강요되고 국민들의 재산을 배에 실어 빼돌릴 때 영국 정부는 신경이나 썼나요?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다른 별에서 일어난 일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우린 알아요. 우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배웠으니까요. 돈 무리오 같은 악마는 지옥에도 없을 거예요. 희생자들이 여전히 복수를 외치는 한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버넷 양의 말이 맞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돈 무리오가 잔인한 악당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넷 양은 그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모든 걸 말씀드리죠. 무리오의 정책은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거였어요. 제 진짜 이름은 시뇨라 빅터 유란노입니다. 남편은 산페드로의 런던 주재 공사였고요. 우린 런던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그보다 더 고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뛰어난 능력을 듣게 된 무리오가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그 일을 본국으로 불러들인 후 총살해버렸어요. 그는 운명을 예감했는지 날 데려가지 않으려 했죠. 이후 그의 전 재산은 몰수당하고 내게 남은 건 가난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 후 폭군은 몰락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는 도망쳤죠. 그러나 무리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우리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해체되지 않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몰락한 독재자가 핸더슨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저는 그자의 집으로 들어가 동료들에게 무료의 동태를 알리는 역할을 맡기로 했죠. 그래서 가정부로 위장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리오는 매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여자가 자신이 죽인 사람의 아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그에게 늘 미소 지었고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로 의무를 다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파리에서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무리오는 추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유럽 이곳저곳을 빠르게 이동했어요. 마침내 영국에 처음 왔을 때 구입했던 하이게이블 저택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여기에도 정의의 사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여기고 산페드로의 전 고관 아들인 가르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2명의 동료들과 기다리고 있었죠. 3명 모두 같은 이유로 복수심에 불타 있었으니까요. 가르시아가 낮에 무리오를 공격하는 건 무리였어요. 왜냐하면 무리오는 어딜 가도 신복 로페즈를 데리고 다녔으니까요. 비서 루카스의 진짜 이름이죠. 하지만 밤에는 혼자 사니까 그를 덮칠 수 있는 기회는 늦은 밤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가르시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무리오는 어찌나 철저하던지 밤마다 침실을 바꿔가며 잤죠.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놓고 초록색과 흰색으로 신호를 보내 계획을 실행할지 다음으로 미룰지 신호를 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이 잘못됐어요. 로페즈가 절 의심한 거죠. 그는 제 뒤로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제가 편지를 다 쓰자마자 뒤에서 덮쳤어요. 로페즈와 무리오는 저를 방으로 끌고 가서는 배신자라며 몰아세웠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제거하고 싶었겠지만 뒤처리가 걱정됐던 거예요. 마침내 논의 끝에 저를 죽이는 건 위험하다고 결론 내리고 대신 가르시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팔을 비틀며 가르시아의 주소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 가르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결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로페즈는 제가 쓴 편지의 주소를 쓰고 소매 단추로 밀랍을 봉한 후 하인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르시안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로페즈는 집에 남아 나를 감시했으니 그를 죽인 건 무리오였을 거예요. 덤불숲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가 지나갈 때 공격을 했겠죠. 처음엔 가르시아를 집으로 끌어들여 강도로 위장해 죽이려 했지만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의 정체가 알려질 테고 추격자들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했어요. 그들은 가르시안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겁을 먹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이 한 짓을 제가 몰랐다면 그들 뜻대로 진행됐을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방에 감금된 채 끔찍한 협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 제 어깨에 찔린 상처와 팔에 멍든 자국이 그 증거예요. 한 번은 창문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를 질렀더니 재갈을 물리더군요. 그렇게 잔인한 감금은 5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물과 음식만을 줬어요. 오늘 오후에는 제법 음식다운 점심을 줬지만 음식을 다 먹은 후에야 약을 탔다는 걸 알게 됐죠. 몽롱한 상태에서 마차에 옮겨진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차로 옮겨져 기차가 막 출발하려 할 때 문득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차에서 뛰어내렸죠. 하지만 그들이 나를 다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었다면 전 결코 도망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베넷 양의 놀라운 진술을 조용히 듣고 있는데 홈즈가 침묵을 깼다. 자,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법정 싸움입니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언변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가르시아를 죽인 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수없이 많겠지만 지금 재판할 수 있는 건 이 사건 하나뿐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인스 경감이 쾌활하게 말했다. 저는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유인하는 것은 자기 방어와는 다르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재판에서 하위 계급을 저택에 일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그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산페드로의 호랑이가 그의 업적에 걸맞는 최후를 맞이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였다. 교활하고 잔인한 폭군과 그의 신복은 에드먼턴가의 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척 하다가 커즌 광장으로 도망쳐 추적자를 따돌렸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몬탈바 후작과 그의 비서인 시뇨르 룰리가 마드리드의 에스큐리알 호텔방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은 혁명당의 소행으로 추측되었으나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다. 베인즈 경감은 살해당한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베이커가로 왔다. 비서 시뇨르 룰리의 피부는 거무스름했으며 후작은 검은 눈과 숫덩이 같은 눈썹, 난폭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돈 무리오와 로페즈가 분명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잡한 사건이었네, 왓슨. 홈즈가 파이프를 피우며 말했다. 자네 스타일대로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깔끔한 이야기로 정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네. 두 대력을 넘나드는 스케일에 두 조직의 신비로운 사람들. 우리의 영국 신사 스콧 에클스까지 꼬여 있으니 말이야. 에클스 씨를 끌어들인 걸 보면 가르시아는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고 또 방어 본능도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군. 아, 그리고 베인즈 경감처럼 뛰어난 조력자 덕분에 얽힌 실타래 같던 사건을 확실히 풀 수 있었지. 혹시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게 있나? 요리사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뭐였을까? 부엌 찬장에 있던 기묘한 물건 때문이었어. 그는 산페드로 오지에 살던 사람이라 그 물건을 숭배하고 있었을 걸세. 동료들과 함께 미리 마련해둔 은신처로 떠날 땐 그걸 챙겨갈 상황이 아니었을 테지. 하지만 요리사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등나무 저택으로 돌아와 창문 안을 들여다보니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어서 사흘이나 더 기다렸지만 경건한 미신의 신앙심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 베인즈 경감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걸세. 빈틈없는 수사로 경감은 나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자, 또 다른 게 있나, 왓슨? 찢겨진 새와 피가 담긴 양동이, 검게 그을린 뼈 같은 부엌에 남아있던 기분 나쁜 물건들은? 홈즈는 수첩을 꺼내 뒤적거리면서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아침에 대형 박물관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지. 거기서 에커만이 쓴 부두교와 흑인 종교를 베껴왔네. 진정한 부두교 숭배자는 중요한 일을 치르기에 앞서 부정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친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의식은 사람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인육을 먹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흰 수탉이나 흑염소를 제물로 사용하는데 수탉은 목을 베고 염소는 불에 태운다. 보시다시피 요리사 원주민은 그의 전통 의식을 아주 정확히 따른 거지. 자네에게는 기괴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홈즈는 수첩을 덮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언젠가 말했겠지만 기이함과 끔찍함은 한 끗 차일세. 작중 핸더슨이란 인물, 돈 무리오가 통치했던 나라로 언급된 산페드로는 가상국가고요. 다만 중앙 아메리카에 있고 국기가 초록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여담에 따르면 멕시코를 모델로 한 가상국가라고 해요. 실제로 멕시코에는 산페드로라는 지명이 있고요. 당시 멕시코에는 포르피리오 디아스란 독재자가 30년 동안이나 철권 통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포르피리오 디아스 역시 멕시코 혁명으로 축출이 돼서 유럽으로 망명 간 것까지 일치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한 건 실제로 그가 권자에서 축출된 건 코난 도일이 이 에피소드를 집필한 후 3년이 지난 1911년의 일이었다고 하네요.